여기 뉴욕주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비밀 문서가 미국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정부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불안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국가의 어두운 비밀과 치명적인 음모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로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전 국민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깊은 의문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죠. 저한테는 그게 바로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스콧입니다. 오랫동안 뉴욕시에서 유명한 문화 평론가이자 외교 정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었죠. 제가 한국 문화가 단순하다 또는 서양 문화만큼 좋지 않다라고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서양 문화가 더 나은지 의문을 품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일상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맨해튼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국제 뉴스를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시아 문화 상품에 대한 다음 혹평을 위해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 작업을 위해 자료 보관소로 향하곤 했어요. 오래된 정부 파일들이 있는 그 먼지 쌓인 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 냄새가 제 집 냄새보다 더 익숙할 정도였어요. 오늘도 평범한 날처럼 시작됐어요. 비밀 보관소 건물에 서가 미로를 걸어가면서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전쟁 후 문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으며 파일 라벨을 훑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잘못된 위치에 놓인 폴더였죠. 한국어 쓰기 효율성 연구, 1940년대. 노란 종이가 아주 오래되어 보였지만 뭔가가 제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동양 문화의 약점을 더 보여주는 예시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반에서 꺼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꼼꼼한 연구 결과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있었거든요. 그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문자 체계는 너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사람들이 몇 주 만에 거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실험 대상자들이 단 14일 만에 신문 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 문자를 영어나 일본어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있었던 거죠. 더 걱정스러운 건 여백에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미국 언어 교육 정책과 충돌함, 즉시 기밀 분류 권장. 이런 메모들은 누군가가 이 정보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 연구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평범한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 더 어두운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죠.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편견에 기반한 문화 비평을 쓰며 편안한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쌓아온 경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 새로운 길을 따라갈 것인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금은 아무도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파일을 제 가방에 슬쩍 넣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시는 늘 그대로였어요. 노란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인도에서 서두르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제 느낌은 달랐어요. 가방 속에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종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책상 위에 그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에는 차트, 학습 곡선, 테스트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모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한 메모에는 한국의 알파벳이 15세기의 세종대왕에 의해 특별히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글자 자체의 과학적 디자인은 각소리를 낼 때 입이 만드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죠. 읽을수록 더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 문화가 열등하다는 제 많은 기사들이 틀린 거예요. 제 수년간의 작업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했을 수도 있었죠.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옷장에 숨겼어요. 어쩌면 그냥 제가 발견한 것을 잊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내일 파일을 돌려주고 예전처럼 제 삶을 계속하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할 때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왜 미국 정부는 한국어 쓰기가 효율적이라는 정보를 숨기려 했을까? 누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 또 무엇에 대해 제가 틀리고 있을까? 이 발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됐고 전 이제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서류들이 제 책상 서랍에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보관소에서 그것들을 가져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죠.
제 아파트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파일을 찾으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찾으러 오는 걸까요? 예전에는 제 아파트가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가끔 제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 컴퓨터도 이유 없이 멈추곤 했어요. 어제는 문지기가 누군가 제가 언제 아파트를 나가는지 물어봤다고 말해줬어요. 그 경고 문자 메시지는 단순히 저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던 거죠.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 한국 영화가 너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제 최근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양의 스토리텔링이 한국의 스토리텔링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썼는데 그 서류들에서 본 내용 이후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수년간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갑자기 제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상사들은 아마 저를 해고할 거예요. 그동안 저에게 동의했던 다른 평론가들도 저를 등질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혼잣말하며 서랍에 있는 폴더에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냥 돌려주고 본 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삶을 계속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는 뉴욕 문화 잡지 연락처 위에 손가락이 머뭇거리고 있었죠. 이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문서에서 본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어요. 연구원 김은 계속된 조사 후 실종되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건가요? 문벨 소리에 저는 거의 펄쩍 뛸 뻔했어요. 방문객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도어 스코프를 통해 봤더니 두꺼운 안경 뒤로 진지한 녹색, 눈을 가진 은발이 섞인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교수님처럼 팔꿈치에 패치가 달린 깔끔한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죠. 문을 살짝 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뉴욕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마이클 존슨 교수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당신이 보관소에서 찾은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에게 경고를 보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는 제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제대로 닫지 않은 서랍에서 삐져나온 노란 문서 가장자리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래서 발견하셨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누가 RG350K 파일에 접근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 코드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할아버지의 접근 코드죠. 그가 설명했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을 때 그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존슨 교수님은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마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슬퍼 보였어요. 정말 모르고 계셨군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원래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앉아야만 했어요. 제 할아버지, 서양책과 예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분이 한국 문자 체계를 연구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문화와 언어에 관한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한국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 연구는 이유가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겁니다. 존슨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낮게 유지되고 있었죠. 너무 깊이 파헤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재현 박사가 작년에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정말 훌륭한 연구원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자금이 끊겼고 그 다음에는 그의 연구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방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제 휴대폰에 온 경고 문자, 저에 대해 질문하던 이상한 남자,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떠올랐어요. 존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한국의 업적을 무시하며 경력을 쌓아온 데이비드 스콧, 문화평론가인 당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그의 질문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경력, 명성, 안전 모두가 이것을 잊으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어요. 더 알아야겠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왜 이것이 숨겨졌는지 이해해야 해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미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가 한국어 쓰기 효율성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단순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안에 모든 것이 돌아서고 싶어 했지만
진실이 저를 앞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트렁크가 먼지에 덮여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계속 비용을 내고 계셨던 창고에서 찾았거든요. 열쇠가 제 손에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작은 황동 열쇠였죠. 자물쇠에 꽂아보니 마치 트렁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쉽게 돌아갔어요. 트렁크 안에서 할아버지의 과거 보물들을 발견했어요. 깔끔하게 접힌 군복이 있었고 누렇게 변한 페이지와 흐릿해진 필체의 노트북들,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 한국어 효율성 데이터 1946년이라고 표시된 봉인된 봉투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존슨 교수님이 제 거실 바닥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어요. 이것들은 원본 현장 노트입니다. 그가 경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관하고 계셨군요. 카페 뒤에 종이들을 펼쳐 놓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한국어를 읽는 법을 배웠는지 보여주는 차트들, 교수법에 관한 메모들, 연구원들 사이에 편지들이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제 오래된 믿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메모에는 한국 알파벳에 얼마나 놀랐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각 글자를 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과 일치하도록 설계했다고 적으셨어요. 전에는 읽을 줄 몰랐던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신문을 읽게 되었다고 기록하셨죠.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중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전 세계 교육의 혁명적.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뭔가 걱정스러운 것을 발견했어요. 연구를 숨기라는 군사 메모들이었죠.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발견 내용이 해당 지역의 미국 문화적 리더십 목표와 충돌함, 즉시 기밀 분류할 것. 또 다른 메모는 연구원들에게 그들의 발견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글들을 읽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에드워드 밀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스콧 씨.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말했어요.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전화드립니다. 우리 시설에서 기밀 자료의 무단 복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보안 위반입니다. 제 뱃속이 꽉 조여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 주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모든 것을 즉시 반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존슨 교수님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군요. 이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제가 커피숍에서 존슨과 만나는 동안 누군가가 제 아파트에 침입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물건들이 약간씩 움직여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제 노트북은 없어졌지만 모든 문서의 스캔 파일을 저장해 둔 USB 드라이브는 찾지 못했어요. 주방의 커피통 안에 숨겨두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은행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계좌가 동결되었던 거죠. 제가 문화 비평 칼럼을 쓰는 잡지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편집상의 차이로 제 자리를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차를 발견했어요. 그 차는 제가 지하철까지 가는 내내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동맹이 필요합니다. 존슨 교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 전화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는 저를 뉴욕대학교의 언어학 전문가인 리사 첸 박사를 만나러 데려갔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첸 박사는 우리의 증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이 연구들의 효율성 측정은 혁명적입니다. 그녀가 확인했어요. 만약 억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세계 모든 곳의 언어 교육을 바꿨을 거예요. 그녀는 연구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글이 정말로 다른 문자, 체계보다 더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 주 후반, 저는 지금까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어요. 센트럴 파크를 걷고 있는데 에드워드 밀러가 다가왔어요. 그는 완벽한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똑바른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스콧 씨, 정말 인상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친근하게 들렸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오래된 문서들 때문에 그런 경력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유감일 것 같군요. 이 자료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환하고 우리의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편안한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문화평론가로서의 존경받는 위치,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덜 중요하다고 무시하며 썼던 글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꼼꼼한 메모와 그것이 드러내는 진실을 기억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밀러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선택을 하셨군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죠. 제 예전 삶은 뒤에 남겨두었어요. 앞에는 알 수 없고 위험한 무언가가 있지만 또한 진실도 있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모든 사실 없이 다른 문화를 판단해 왔어요.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으니 무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엿들어지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존슨과 첸 박사를 만났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우리의 발견을 세상과 공유할 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전이 점점 더 커져도 제 길에 대해 더 확신을 느끼고 있었죠. 한글과 그 놀라운 디자인에 관한 진실은 제게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알려질 가치가 있었어요. 저에 대한 압박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 전화기가 작동을 멈췄어요. 도서관에서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제가 보낸 적이 없는 이상한 메시지들이 보낸 편지함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계정에 침입했던 거죠. 예전 친구들은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어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연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은 불을 내서 제 책과 서류 일부가 손상됐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그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존슨 교수님이 중요한 문서들을 그의 대학 사무실로 옮기는 것을 도우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평범한 폴더에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막기 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을 대중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존슨과 첸 박사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할아버지의 상세한 메모,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한글을 배우는지 보여주는 효율성 연구, 한국 알파벳을 만든 세종대왕에 관한 역사적 정보, 그리고 왜 한국 문자 체계가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첸 박사의 현대적 분석까지요.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억압된 연구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 했는지 모두 밝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타이핑할 때 손가락에서 글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각 글자가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를 보여주도록 설계됐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알파벳이 어떻게 사람들이 몇 년이 아닌 단 몇 주 만에 문해력을 갖게 해주는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미국 관리들이 한국의 것이 서양 문자 체계보다 더 나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떻게 숨겼는지도 밝혔어요. 글을 쓰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한국 문화를 판단했던 거죠. 편견이 저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과 공유하려고 계획한 날 전날 밤 재앙이 닥쳤어요. 늦은 저녁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첸 박사였는데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존슨 교수님이 대학에서 정직됐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어요. 학문적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연구, 모든 문서들이요. 대학 캠퍼스로 급히 뛰어갔어요. 어두운 거리를 달리면서요. 존슨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제 길을 막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통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자료를 상자에 포장하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의 모든 증거가 가져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이야기꾼들이 가장 깊은 동굴이라고 부르는 지점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추적할 수 없도록 현금으로 지불했죠. 침대에 혼자 앉아서 제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은 망가졌어요. 제 평판은 망가졌고요. 우리의 증거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글에 관한 진실은 숨겨져 있었죠.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지하 주차장, 컬럼비아 대학교, 30분 안에 혼자 오세요.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차 줄 사이를 걸어가면서 제 발자국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벽이 모든 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죠. 두 기둥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 인물이 앞으로 나섰는데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나이 든 한국인 남자였어요. 제 이름은 박 박사입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전 한국에서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일했지요.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어요. 당신 할아버지는 그들이 기밀로 분류하기 전에 저에게 모든 것의 사본을 보냈어요. 그는 지식을 숨기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당신 같은 미국인들이 이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제 문화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어두운 주차장에 서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진실을 안전하게 지켜온 이 사람을 마주하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 편견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무지함,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글을 써온 수년간의 세월에 대해서요. 그의 손에서 USB 드라이브를 받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예요. 그에게 약속했어요. 제게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요.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제 길에 대해 완전히 확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한글과 그 놀라운 설계에 관한 진실은 알려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할 거예요. 한글에 관한 기사가 처음에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거기서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강물처럼 대학들과 연구 센터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전 세계 교실에서 토론하고 있었죠. 박 박사님이 제게 준 USB 드라이브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직접 모은 것보다 더 많았죠. 미국 정부가 한글의 놀라운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숨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 상세한 연구 노트들, 그리고 연구원들 사이에 편지들까지 있었어요. 뉴욕대학교에 있는 존슨 교수님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를 위해 나섰어요. 그들은 대학이 그에게 직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죠. 많은 회의와 논쟁 끝에 대학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슨 교수님을 다시 환영했어요. 첸 박사는 언어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서 우리의 모든 발견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장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제 보상은 명성이나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 그 자체였죠.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글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읽는 법을 더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역사적 기록들은 미국 정부가 서양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는 그들의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어떻게 숨겼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이메일은 수년 동안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한국 학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부는 저와 같은 서양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를 무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친절하게 마침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었죠. 각 메시지는 제가 이전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밀러가 우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그는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가 문자 체계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미국 문화 정책을 공격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발견을 확인했거든요. 이제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어요. 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 과거의 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했고요. 정부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제가 의문 없이 받아들임, 문화적 생각들을 형성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비 오는 어느 오후, 문화에 관한 인기 있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테리 킴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마이크와 녹음 장비가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당신은 수년간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비판해왔어요. 그녀가 지적했어요. 이제 이 연구를 지지하고 있네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꿨나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 전체 경력이 편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정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반하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정부의 압력과 자신의 편견 중 어느 것이 직면하기 더 어려웠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 편견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외부의 위협은 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편견은 전문성이나 좋은 취향 또는 문화적 이해인 척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해요. 인터뷰 후 전화를 확인해 보니 박 박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달 후반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의 연구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여정은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문화의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 이제는 존중과 진실에 대한 어려운 교훈을 배운 사람으로 가는 거죠. 한국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 서서 긴장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수년간 잘못되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작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편견이 어떻게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문화적 오만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막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편견에 직면할 용기를 갖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하면서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영웅은 결코 자신이 떠난 것과 똑같은 세계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변화되어 돌아오고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전에 알았던 평범한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진실, 더 많은 이해,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더 큰 세계가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